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이런 생각만 듭니다. 진짜 미국 미쳤다고요? 또다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22%까지 올라갔고요. 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2년물 국채금리는요, 16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5%가 넘어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가 치솟게 되면 당연히 무위험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국채금리가 치솟은 거 목요일 밤에 나온 지표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미국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가 나왔는데 53.9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50.3 그리고 시장 예측치 51보다 한참 높았어요. 그만큼 서비스 산업에서 약간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미국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다 보니까 이거 미국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전망이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약간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조업 PMI를 비롯한 제조업 관련 지수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서비스 산업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일단 서비스업이 강세라는 거는 고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용이 늘어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도 같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층 인플레이션 압력과 상관없이 수요층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물가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지표도 같은 날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ADP 비농업 부분의 고용에서 49만 7천 명을 기록한 거예요. 시장 전망치 22만 8천 명인데 그 두 배를 한참 웃도는 고용 서프라이즈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같은 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졸트 같은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지만 얘가 시장 전망치보다 안 좋았거든요. 부정적인 고용 지표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은 이 ADP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화 때문에 가볍게 무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점도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금 언제 나온다? 2024년 5월 되어야 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지금 1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는 금리 추가 인상 확률 5.75%까지 올릴 확률이 30%대가 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도 미국과 비슷하게 금리 인하 전망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요. 자, 최근에 언론사에서 조사한 채권 전문가들에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하는 전문가가 24%로 지난번에 36%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 예금에서의 이탈. 미국 은행들이 그렇게 예금 금리를 높게 측정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RP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자금 이동이 발생을 해요. 자, 자금 이동이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좀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번 3월달, 4월달에 이슈가 됐었던 SVB 사태 같은 중소기업 은행 위기였죠. 다시 금리가 치솟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이것을 주로 대출해준 중소은행들마저도 이런 식으로 자금 빠지는 거에 대해서 허덕이면서 무엇인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금일 한국 국제시장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장 금리는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금요일 오늘 10년물 기준으로 7bp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변화였죠. 자, 7월 이제 중순에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56%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얘가 전세자금 대출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올라갈 것 같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다? 단기 코픽스 금리를 보니까 3.7%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이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고 18일부터 적용되거든요. 대출 금리 오르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 미국의 긴축 강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 금리 상승 부분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0.2에서 0.3%포인트 가산이 돼요. 기준금리가 2%면 예금금리는 2.2에서 2.3% 책정됐거든요. 자, 6월 달에 코픽스 금리가 실제로 상승한다 그래도 그 범위 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그동안에 너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베팅하고 시장금리가 낮게 책정됐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도 미국에서 추가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슷한 수준의 금리 변화가 있었는데 시장 자체 변화는 이끌지 못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금금리가 3.8, 3.9%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큰 변화를 줄 정도의 금리 변화를 보지는 않고, 정말로 만약에 시장이 금리 때문에 흔들리려면 저는 예금금리가 4%가 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떠들썩한 미국 긴축 이슈와 달리 환율도 큰 움직임은 없어요. 원달러 환율 1306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왜냐면은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경상수지 적자의 연속 행진도 이제 끝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기대감도 작용이 되고 있어요. 이 환율은요, 한미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수출 산업의 전망도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환율 움직이는 변수에. 근데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좋은 방향으로 갈 거는 기대가 많고, 그것이 환율에 좀 녹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매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11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수가 최대래요. 2020년 7월 이후죠. 자, 현재 매물 건수 아실에 보면은 6만 8천 건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부동산을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자, 매물은 분명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 보러 가면 여러 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싼 매물이 정말 적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자, 매물과 증가와 별도로 매수자가 정말 혹할 만한 금매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금매의 가격이 이제 금매에 매물이 적다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집값은요, 그냥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매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야, 예를 들어 매도자가 파월이 금리를 2번 더 올리겠네, 5천만 원 낮춰야지, 이렇게 나서는 매도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그래서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과정이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왜 안 팔리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매도자의 힘이 빠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제 수도권 전체적으로 볼 때. 자, 하지만 잠실과 강남 지역에서는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 전후까지 반등한 데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매수자도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자는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줄다리기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강남권 수요 감소 이야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지금 7월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지표는 없어서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SNS로 정보를 취합을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5월과 6월 달과 다르게 매수세가 좀 많이 위축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도자도 똑같아요. 싸게 팔려고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 감소 한가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이런 강남 상고의 다른 대체 상품으로 좀 수요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8호선 라인으로 좀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한 기사 보겠습니다. 역세권 아파트값 지하철 8호선 라인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왜냐면 이제 가락시장역에 헬로시티가 있고 잠실에 이제 엘리트의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거기서 많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수혜를 받고 있다? 송파구하고 위례하고 성남 지역이 좀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호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 외에 마포구하고 송동구 지역도 요즘 이제 수요가 많이 유입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을 놓쳤기 때문에 입주권으로도 수요가 계속 유입되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권에도 거래가 많이 유입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만간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이슈가 있어서 영상에서 정리를 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이들 지역까지도 이제 먹을 것이 적어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반등세가 빠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요, 이제 고가 아파트는 좀 보합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정구점을 뚫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한두 개의 거래가 좀 놀라울 만한 게 찍힐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끌 것인가 약간 회의적이에요. 반면에 하락폭이 큰 중저가 아파트에서는 좀 강보합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분들도 보합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의견은 좀 반반씩 나눠지는 것 같네요. 자, 현재 금리 수준과 부동산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 기준금리 3.5%의 반등이 말이 되냐?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다르게 보신 분들은 야, 지금도 기준금리 3.5% 상황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지금 사는 타이밍이 맞겠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전망보다는 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전망, 앞으로 2년 뒤, 3년 뒤, 4년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보다는 지금보다는 그때가 금리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성공 투자의 핵심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습니다.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내용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그 어떤 서적보다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